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 자, 이쪽을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선생님 목이 좀 쉬었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건 뭐냐면은요, 일본에게 이제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하는 자,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나름의 저항이 자,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일본에게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자, 국권이 피탈당한 이후에 자, 여기 일본의 자, 식민 지배를 우리가 이제 받을 겁니다. 그럼 이 식민 지배를 받을 건데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1910년대의 모습을 가보겠습니다. 1910년대. 이 1910년대에 기존에 1905년도에 을사늑약, 그 을사늑약을 통해서 자 뭡니까? 외교권을 뺏었잖아요. 그 외교권을 뺏었고 통감부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보호국을 자 만들었던 게 일본의 모습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1910년 국권이 완전 피탈당한 이후에는 그 통감부가 자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조선총독부라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조선총독부. 그런데 이 총독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조선의 어떤 그 최고 통치권자인데 당시에 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까지 장악한 최고 통수권자가 바로 총독입니다. 자, 이랬을 때 총독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정무총감이라는 게 있고요. 정무총감. 그럼 정무총감은 네, 그렇죠. 정치, 정부의 자, 수반. 자, 그다음에 경무총감이 있는데 이 경무총감이 경찰청장입니다. 자, 경찰청장인데 이 경찰청장은 누가 역할을 담당했냐면 헌병대장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다시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 밑에 왼팔 오른팔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을 총괄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자, 경찰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경무총감은 자, 누가 담당했다? 헌병대장. 여러분, 헌병이라는 게 군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인이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헌병이 자 경찰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헌병 경찰 통치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민가의 자 누구들이 그렇죠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자 여기 있는 칼이나 총을 자 이렇게 짊어맨 이 군인들이 활가하면서 우리 민간인들에게 위화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덤비면 자 식민 지배에 저항하면 뒤진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위화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소위 헌병 경찰 통치 이를요. 다른 말로 우리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통치? 무단 통치다라고 표현하죠. 무력을 사용하는 뭐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롭게 누군가의 식민지를 만약에 개척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들의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저항을 누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힘으로 됐죠? 자 그래서 자기는 무력을 사용하는 무단 통치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10년대에는요. 자 일단은 요것도 이제 볼 건데 이 교원들이요. 교원이 뭐죠, 여러분들? 학교의 어떤 종사자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인데 이들이 자 뭘 차고 들어오냐면 제복을 입고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칼을 차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이제 수업에 들어왔었을 때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칼과 제복을 이렇게 입은 상태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무섭겠죠? 자, 뭡니까, 여러분들? 식민지에 순응하는, 식민지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이제 길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자, 10년대에는 티처들이 제복을 입고 또 자,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왔다라는 거. 네 번째. 이 1910년대에는요, 우리 한반도 안에서의 자, 언론이라든지, 자, 출판이라든지, 집회라든지, 결사의 자유를 자, 전면 뭐 한다? 예, 박탈합니다. 그랬을 때,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자, 뭐 했다? 완전하게 박탈했다. 따라서 1910년대에는 우리 민족 언론이 없습니다. 됐죠? 우리 민족 언론이 없다. 그나마는 아니고요. 이 앞에 자, 애국개몽운동기에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영국인 베델. 이 영국인 베델이요.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냐면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왔었던 종군 기자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왔다가 와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나? 라고 이제 나름의 조선의 매력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 땅에 머물면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양기탁이라는 사람과 함께 만들었어요. 그게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되나요? 그리고 이 양기탁이 신민회의 멤버였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의 마치 기관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그 대한매일신보를 국권이 피탈되자마자 자 일본이 총독부가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한이란 말을 빼죠. 대한이란 말을 빼고 매일신보 그래서 총독부의 기관주로 쓰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1910년대에는 우리의 언론이 완전 자 암흑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간다라면은요. 자 여기에 있는 경찰들이 자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자 헌병들이 경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헌병 경찰들이 결국은 시내에 활보하고 다니면서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사사원 잘못, 이 잘못들에 대해서 재판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결 처분, 자 여기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간다라면 여섯 번째 조선 태형령이라는 자 이런 형벌을 이제 가하게 되는데 조선인한테만 적용한 거예요. 그럼 태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태형이라는 게 엉덩이 때리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태형틀 십자가 형태로 된 이런 나무 틀에다가 자 사람을 어떻게 돼요? 예, 엎어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자 뒤에서 볼기들을 때리는 겁니다. 이 태형이란 형벌 자체가요 매우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나 있는 그런 형벌이잖아요.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갑오개혁 때 없어졌거든요. 갑오개혁이란 개혁 때 자 봉건적 잔재들이 이제 자 나름대로 개혁이 되면서 우리도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한때 했단 말이야. 어쨌든 그러면 그 태형령이라는 게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는데 일본이요 뭐라고요? 이걸 다시금 부활시켰어요. 아니 일본이 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냐면 우리 일본한테 고마워해라.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근대화 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땡큐라고 감사해야지. 어디 감히 저항을 이렇게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쳤단 말이죠. 그때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다면 이딴 걸 부활하면 안 되는 거죠. 태형령이라는 것 자체가 전 근대적인 자 그런 잔재거든요. 이걸 우리가 애써 없애놨는데 이제 와서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면 우리한테 근대화 시켜줬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면 태형령이라는 이 형벌 자체를 자 부활시켰는데 누구한테만 적용시키는 거라고요? 조선인한테만 적용시키는 자 그러한 형벌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게 1910년대의 자 모습인데 하나만 더 간다라면 여러분들 앞에서 봤었던 자 백오인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 백오인 사건이 1911년도인데 신민회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이 됐었고 점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결국은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 신민회가 뭐 된다? 여기 있는 해체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그 신민회의 멤버들이 전부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아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우리는 자 의를 두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게 10년대의 모습. 자 그러면 자 이제 20년대로 이제 통치 방식이 좀 바뀌어 나갈 건데 20년대 1920년대 통치 방식이 바뀌는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었던 자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3.1운동이랍니다. 자 3.1운동 1919년이요. 1919년 자 고종이 갑작스럽게 자 어느 날 식혜를 마시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살됐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됐고 자 이때 우리의 1910년대 이 무단 통치 안에서 억눌려 있었던 자 조선인들이 자 뭉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여기 있는 이 3.1운동은 다음 강에서 선생님이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자 민족 대표 이 종교계에 있었던 자 핵심 인물들이 만세 계획을 세워요. 학생들과 함께. 그래서 그 만세 계획을 세웠을 때 1910년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도 완전히 부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10년대에는요 10사람 이상만 자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모여들면 헌병 경찰이 딱 떠가지고 뭐야 너네 왜 여기 모였어? 야 흩어져! 이런 식으로 탄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가 완전하게 부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종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더군다나 독살설이 함께 유포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민족대표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종의 장례식, 그러니까 인산일이라고 표현할 건데 그 고종의 인산일, 장례식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죠? 여기는 조문을 하러 왔었던 많은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들 빨리 흩어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종의 어떤 인산일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 자 만세
시위를 한번 전개해보자. 우리는 너희들의 식민 지배가 싫다. 자, 우리를 독립시켜다오라고 이제 저항을 해보자. 라는 거였었는데, 요 3.1운동은, 어쨌든, 전국으로 확산됐고, 해외로까지 이제 확산이 돼서 나름대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어 우리 동포들이 함께 운동에 동참해줌에 따라서 일본은 국제적인 어떤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얼마나 무식하게 통치했으면,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 있었던 그 조선인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난단 말인가. 야, 일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의 의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머나 이거 군뱅이도 지렁이도 밟으니까 꿈틀거리네 라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힘으로만 눌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 결국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20년대부터는 무슨 정치? 예,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가 행해지게 됩니다. 다시 여기는 20년대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무슨 통치라고 할 건데 문화 통치라고 할 건데 10년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10년대에는 무단 통치, 20년대에는 문화 통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이 문화 통치에서 보시면은 본질을 볼게요. 본질. 여기 있는 민족 분열 정책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민족 분열 정책. 어떻게 이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킬 거냐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와 그 다음에 친일파와 친일 단체를 집중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1910년대에는 친일파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쪽에도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자, 친일파를 더 키우자. 그래서 여러분들 친일파와 친일 단체들을 집중 양성함에 따라서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민족을 이간시켰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빨강이하고 하양이가 같이 어제 3.1운동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에 함께 가담을 했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는 일본이 빨강이에게 다가선 거죠. 야 빨강아 너 유학 가고 싶지 않니? 우리가 너를 유학 보내줄게. 어디로? 일본 제국대학으로 일본을 갔다 올 수 있게끔 유학을 보내줄게. 이렇게 이제 현혹을 한 거죠. 그래요? 그래 더 넓은 세상을 한번 보고 올까? 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지원 비용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하고 박사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몇 년 뒤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그동안 너 어디 갔다 왔어? 야 나 일본에 가서 말이야 대학을 공부하고 왔어. 뭐야? 일본에게 너 달라붙은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야 일본한테 달라붙다니 그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일본은 정말 잘 나가는 나라야.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근대화시켜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본의 우호적인 성향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의도적으로 우리 민족 사이에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친일파와 친일단체 일본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끼리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끼리 싸우게 되면 누구에 대한? 일본 총독부에 대한 저항이 어떻게 된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요걸 노렸었던 이게 문화통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민족 분열 정책, 이간질 정책.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너희들 또 이제 부드럽게 통치해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 문화통치의 훈시를 내렸었던 게 누구냐면 사이토 총독이 있습니다. 그 사이토 총독이 오면서 문화통치를 표방합니다. 그러면 문화통치 때 나타난 변화, 이 문화통치 때 일단은 뭐가 없어질 거냐면 요게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냐면 여기 있는 교원들이 뭐를 차고 들어오는 칼과 그리고 제복을 입고 들어오는 요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조선 태영령. 요 두 가지는 어쨌든 없어집니다. 되나요? 다시. 여기 있는 티처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모습. 혹은 조선 태영령. 그럼 시험 문제에서 아까 태영령의 틀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형태의 나무 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엎어놓고 여기서 때렸죠. 그러면 이런 사진 자료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요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니까 1910년대의 사실을 고르면 되죠. 예를 들어 이런 사진 자료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20년대로 가게 되면은 조선 태영령 이거는 뭐 됐다? 폐지가 됐습니다. 안 보여야 되는 거죠. 결론은 10년대만 보이네요. 10년대만 보인다. 10년대만 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0년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20년대에는 네 번째 간다라면 언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다시요.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10년대에는 전면 부정했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박탈했는데 20년대에는 나름대로 보호를 해준대.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허용을 했다, 자유를 허용했다, 이럽시다. 그러면 그 언론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신문이 있는데 동아일보라는 이러한 신문과 그 다음에 조선일보라는 이러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20년도에 발행이 됩니다. 1920년대에 발행이 되어서 언제까지 그러면은 지속되냐면 40년도까지 지속이 되는데 선생님 그럼 진짜 언론의 자유 인정해 준 겁니까? 예, 본질을 봐야 되죠. 본질. 문화 통치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그런 정치인데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족신문의 창간을 허용한 건 맞습니다. 허용한 건 맞는데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기사에 대한 사전 검열, 기사에 대한 사전 검열, 그 다음에 삭제를 강요합니다. 삭제를 강요하다. 기사가 총독부에 대한 어떤 비난 내용이라든지 좀 불리한 내용이 이제 실려 있으면 야 이거 삭제해. 사전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삭제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삭제하지 않고 됐어. 우리의 생각을 그냥 보도할 거야. 라고 보도를 해버리게 되면 총독부가 뭐라고요? 야 내가 이거 삭제랑 했지. 이거 왜 안 했어? 그래서 신문 간행을 정지시킵니다. 이해돼요? 며칠 동안 더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정간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사전 검열, 기사 삭제, 정간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족 언론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 하지만 그 뒤를 들여다보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한다라면 이 총독이요. 여러분들 총독이 임명될 때 전부 다 누구로만 임명됐냐면 무관 출신으로만 임명됐거든요. 무관 출신. 그럼 무관 출신으로 임명됐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간혹 직업군인, 이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한 것도 문제가 또 될 수 있겠는데 왜냐면 가정에 들어왔을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군인들은 군대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상명하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명령을 때리면 밑에 있는 하급자들은 무조건 예썰,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군 기강이고 군 문화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인양반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군에서 나왔으니까 가정의 생활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군 문화에 너무나 쩔어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가족 구성원들을 마치 군대 내에서 사병을 다루듯.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런 것 좀 이런 것 좀 의견을 제시하면 닥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해. 민주가 없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자기 구성원, 하나하나가 구성원인데 이거에 대한 자기 발언권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가정에 민주가 없다. 그럼 이거를 국가 전체로 확대해 보세요. 국가 전체로 확대해 본다면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마치 여기 있는 국민들을 뭐 다루듯이 사병 다루듯이 다룬다면 결국은 민주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상명하복에만 따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문화통치 때 알았다. 무관 출신의 총독이 아니라 누구를 임명하겠다? 문관 출신의 총독을 임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통치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 한 명도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문관 출신의 총독을 임명해주마 라고 했지만 나중에 일본이 1945년 완전하게 패망하는 이 시점까지 단 한 명도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된 적은 없다. 말로만 착한 척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는 지방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해줘요. 지방자치를 허용해주는데 느낌 오셨죠? 지방자치를 허용했지만 전부 다 이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무슨 파로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친일파들로만 갖다가 친일파로 구성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한다면 1920년대 우리나라는요 3.1운동, 이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확산되었었다. 이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얘네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무슨 유지법이냐면 치안 유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192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치안유지법.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치안유지법이라는 단어가 뜨면 자, 몇 년대의 모습으로? 네, 20년대에서부터 일본이 망하는 그 시점까지인데 어쨌든 20년대, 즉 10년대에는 보이면 안 됩니다. 되셨죠? 자, 계속 갑시다. 자, 이번에는요, 1930년대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그 1930년대에, 자, 30년대의 모습에서 일본이 이제 망하는 45년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 요 구간에서 이렇게 가봅시다. 자, 이렇게 가보면, 전환되는 하나의 분기점,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랍니다. 경제공황이 자 이렇게 터졌더랍니다. 경제공황. 그러면 경제공황이 발발이 됐는데 연도가 언제냐면은요 1929년도거든요. 10년 단위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경제공황이라는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에 자 유럽에서 전쟁이 이제 전개가 됐단 말이야. 그럼 유럽이 황폐화됐겠죠. 뭐 건물도 무너졌을 것이고 도로도 파괴됐을 것이고 다리도 붕괴됐을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걸 다시 이제 뭐 합니까? 복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데 그 전후 복구 사업에 중심적 역할을 했었던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1차 대전에 참전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건설 자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팔아먹고 나름의 경제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요. 1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전후복구 사업이 이제 막 진행돼서 1차 대전이 1918년도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후복구 사업을 했다고 쳤을 때 대략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럼 10년 정도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후복구 사업에 의해서 이제 건물도 다시 올라갔고 다리도 다시 건설됐고 나름대로 완성돼 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공장의 생산량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거야. 증가되고 있었던 거야. 수요는 점차 줄어들 건데 공급은 계속 늘려놓은 거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공급량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창고에 물건이 가득 쌓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팔려나가는 풍요 속의 빈곤. 그래 결국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자 이러한 경제의 대혼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1929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됐어. 그러면 미국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이 어디로? 유럽으로 확산됐고 또 어디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세계 대공황이 30년도에 딱 전 세계로 확산됐을 때 일본도 세계 대공황의 여파를 받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일본이요. 이 세계 대공황의 여파를 받았을 때 요거 하나만 갑시다. 자, 남면 북양 정책.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는 면화를 심고 남쪽에는 면화, 목화입니다. 북쪽에는 양을 사육하겠다. 즉 한반도의 남쪽에 목화 심으랍니다. 아, 나 딴 거 심고 싶은데 아니야 됐어. 목화 심어. 자, 저 위에 북쪽에 개마고원 쪽의 주민들한테는 양을 키우세요. 나 돼지 키우 됐어. 자, 여기 있는 양 키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에서 면화와 양의 사육을 강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업 원료가 부족한 거예요.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땅에서 공업 원료를 구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땅에서 목화는 뭐의 원료가 되겠습니까? 면직물의 원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은 모직물의 원료죠.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업 원료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남면 북양 정책. 야, 이것만 갖고 되나요? 이것만 갖고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본은 전쟁을 하자. 침략 전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자, 뭐 해보자라는 거예요?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아니, 여러분 전쟁을 하면 산업이 활성화되나요? 네. 왜냐면 전쟁과 관련된 물자들을 생산하는 그 공장들이 나름대로 회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산업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식민지를 또 확보한다면 시장도 넓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침략 전쟁을 자, 선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여기에 있는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1931년. 자, 그리고 이 땅에다가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자, 수립하게 되죠. 자, 만주국은 1932년도에 수립됐는데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만주를 일본이 가져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만주사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자, 상하이 사변을 또 일으키게 되죠. 상하이 사변.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자, 여기 있는 무슨 전쟁을 일으킬 거냐면 중일전쟁이라는 거를 일으킬 겁니다. 37년. 자, 포인트는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요 앞에요. 지금 만주사변이라든지 만주국수립, 그 다음에 상하이 사변. 요 상하이 사변은 뒤에 쌤이 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간략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자, 넣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있는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자,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한인 애국단은 1931년 누가 만들었냐?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 선생이 만들었어요. 그럼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목적은 뭐냐면 이 당시에 임시정부는 와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지금 거의 임시정부의 활동이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들이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지금 까먹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임시정부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독립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 후원받고 싶은 자 그런 목적으로 임시정부의 어떤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만든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러면 이 한인애국단이 김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단원의 활동을 보면 이봉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봉창. 이 이봉창이 32년도 1월 달에 일본 천황 마차에게 일본 천황이 타고 다니는 마차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자, 못 죽인다? 네, 못 죽입니다. 안타깝다. 자, 그때 우리만 안타까운 게 아니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해에 있는 언론사들이 이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면 정말 불행하다. 자, 불행히도 일본 천황이 명중을 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즉 폭탄 맞고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네. 아유 짜증나. 이런 제목을 써요. 그래서 뭐라고요? 불행히 안일 붙자 명중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신문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뭐? 우리 천황이 죽지 않은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이게 상하이를 침략하는 하나의 명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자 무슨 사변?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됐고요. 이 상하이를 점령했을 때 승전 기념 파티를 열 겁니다. 그럼 그 승전 기념 파티를 여는데 어디에서?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그 홍커 공원에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크닉을 가장하고 도시락 폭탄, 물폭탄, 즉 소풍 온 것처럼 자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도시락 모양의 폭탄. 자, 그 다음에 물병 모양의 폭탄을 들고 누가 등장한다? 바로 윤봉길이 등장하죠. 그래서 윤봉길이 자 1932년 4월 29일에 결국 상하이의 홍커공원에서 커다란 자 의거 활동에 성과를 거두면서 임시정부의 존재를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리게 되는 그런 결과의 값을 가져왔죠. 그리고요, 당시에 윤봉길은 물론 체포가 됐지만 자, 그 중국 당의 최고였던 실권자였었던 장제스. 그 장제스가요, 깜짝 놀랍니다. 와우! 상하이가 이렇게 점령당할 때 상하이에 살고 있는 중국인 100만 명도 하지 못할 일을 한국 용사 단 한 명이 들어가서 해냈다. 야, 대단하다. 야, 한국, 너희들의 독립운동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러한 약속을 얻어냈었던 게 바로 윤봉길의 의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확인하는데 가운데 이름에 봉봉자가 들어갔네요. 봉봉브라더스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의 민족운동에서 한 번 더 제가 임시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되짚어 드릴 거고요. 다시 돌아오면 상하이 사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만주 사변이나 상하이 사변 같은 경우는 자, 한 부분만 지금 점령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중일전쟁이 벌어졌어요. 와, 중일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중국 본토와 전면전을 벌인 거거든요. 여러분,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죠. 땅덩어리.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자원, 자, 그리고 인구. 야, 우리 혹자들이 자, 중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자, 서양에서는 18세기 말에 자,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중국은 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술 발달에 자, 기술 개발에 필요성이 없었다. 예를 들어 저수지 만들고 싶다. 그럼 포크레인을 이걸 발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삽 들고 자 중국인들이 한 번씩 쑥쑥쑥쑥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노동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자,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인구라는 거죠. 많은 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커다란 땅덩어리 자, 중국과 싸워야 되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뭐가 필요합니까? 물적,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위 자, 중일 전쟁 이후에 자, 37년 자, 무슨 전쟁? 중일 전쟁 이후에 본격적인 무슨 말살 정책이라는 게 전개되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사실은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수능 자체가 이제 워낙에 난이도가 평이하게 이제 출제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민족 말살 정책은 30년대부터 자,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래서 본격화된 게 중일전쟁인데 그럼 다시 구간을 쪼개보면 1910년대에는 자, 무슨 통치? 1910년대에는 네, 무단 통치. 됐죠? 자, 그 다음에 1920년대에는 자, 소위 무슨 통치? 문화 통치. 됐죠? 자, 그리고 30년대 이후로 가면 그냥 민족 말살 정책 이러면 됩니다. 알았죠? 쌤은 좀 구간을 잘라놓긴 할 건데 그냥 30년대 이후 일본이 망할 때까지 민족 말살 정책이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본격화된 시점은 이때가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가볼까요? 이 민족 말살 정책에서요.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킬 때 자, 조선어라든지 자, 조선의 역사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교육을 금지합니다. 자, 이걸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름을 바꾸랍니다. 창씨, 자, 계명을 강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황국, 신민, 자, 서사를 암송해라 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황국, 신민, 서사 같은 경우 뭐냐면 일본 천황의 철저한 뭐가 되겠다? 신민이 되겠다. 자, 그래서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했고 또 이 당시에 궁성을 자, 요배는 이제 절하는 겁니다. 절. 그때 궁성은 일본 천황이 있는 자, 그러한 성을 궁성. 그 궁성을 향해서 이제 요배하는. 됐죠? 궁성 요배. 자, 강요. 그다음에 무슨 참배? 네, 신사참배. 자, 이런 것들도 강요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요것들이 사실 자, 무슨 정책이라고요? 민족 말살 정책의 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조선인이라고 하는 색깔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성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자, 왜 그랬냐면 다섯 번째 이겁니다. 중일전쟁. 중일전쟁에서 아까 중국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그 안에 많은 자원, 또 인적 자원. 맞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한테 야, 조선아, 나 이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조선인들 너희들 자, 전쟁 원료 내놔. 그리고 조선 너희들 전쟁에 따라 나와. 그럼 우리들이요. 야, 네가 일으킨 전쟁을 새끼 우리가 왜 참여해야 되는데? 라고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이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즉 조선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선 그런 건 없단다. 조선이라는 건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선의 민족성 자체를 없애고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뭐라 합니까?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자, 뭐라 합니까? 1937년 이제 내놓으셔야죠. 왜? 너희들은 중국인이야? 아니, 미안해. 너희들은 조선인이야? 일본인이야? 조선인, 말도 안 되는 얘기. 조선은 없다니까. 너희들은 일본인이라니까. 조선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이제 국가를 위해서 다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국가총동원령이죠. 그럼 국가총동원령에서 자, 결국은 이제 물적 자원. 이 물적 자원에 공출을 합니다. 공출. 자, 곡식도 자, 공출했고 쌀도 공출했고 또 뭐 했냐면 여기에 있는 금속. 전쟁의 총알이라든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금속들을 자, 강제로 뺏어가는 공출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간다라면 요 인적 자원에서 탄광 같은 자, 이런 곳에 가서 전쟁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 착취, 바로 징용을 실시하게 됩니다. 징용제. 징용이라는 거는 노동 착취를 위해서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동원하는 이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지원병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군대에 강제로 끌고 가요. 징병제. 됐죠? 자, 징병제. 자, 그리고 학생들도 전쟁에 지원을 받아서 가겁니다. 학도병. 됐죠? 그 다음에 여성들의 노동력도 자, 동원합니다. 근로정신대.
그래서 근로정신대라는 게 이제 여성들을 전쟁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런 곳에 투입시켜서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자 그러한 노동착취, 근로정신대. 또 하나 본다라면 자 위안부. 자 이 위안부 같은 경우는 성노예 삼는 거죠. 성노예. 그래서 전쟁에 끌고 다니면서 이제 그 여성들이 어떤 성을 착취했었던 자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30년대의 모습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자 어떻게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구간별로의 통치 방식의 특징을 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재에서요. 73페이지에서 자 10년대의 모습, 자 20년대의 모습, 20년대 가면은요. 20년대 요거 하나 자 선생님이 자 추가해 드릴게요. 1910년대 보면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소위 헌병 경찰 통치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20년대로 오게 되면은 자 무슨 경찰 제도를 바꾼다고요?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꿔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군대와 경찰의 역할을 이제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경찰로 바뀌었어요. 보통 경찰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년대 이것이 자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은 우리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경찰 제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0년대에 비해서 경찰관의 수라든지 경찰의 장비라든지 경찰관청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10년대보다 훨씬 더 증가가 됩니다. 훨씬 더 자 증가가 됐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30년대 초반의 모습. 자 그리고 자 밑에 가게 되면은 중일전쟁 이후의 모습. 그 중에 민족 말살 정책. 하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국가 총동원력. 그 다음에 여러분 물적 자원에서 보시면은요. 몸빼 장려. 이 몸빼가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그 몸빼예요. 몸빼 장려. 보여요? 이 몸빼라는 게 뭐 지금도 이제 시골에 할머니들 몸빼 많이 입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바지가 하나에 한 벌에 바지가 5만 원짜리, 뭐 비싼 거는 뭐 10만 원짜리 이렇다고 친다라면 그 5만 원에서 10만 원에 하는 그 가격의 바지들을 자 몇 벌 가지고 있어요? 5벌 가지고 있다. 와, 그럼 5만 원을 가정했을 때 25만 원이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과소비를 하면 안 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빼 좋잖아. 아침에 일어날 때 자 몸빼 하나 입으면 하루 종일 생활에도 편리하고 자 저녁에 자 어떻게 돼요? 잠잘 때 그대로 입고 자면 또 잠옷도 될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그대로 생활복이 되고 좋네. 자 몸빼 입어봐. 가격도 싸요. 하나에 5,000원이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25만 원의 바지를 사야 될 돈을 세이브 시켜서 몸빼 하나면 해결이 된다. 그럼 나머지 돈은요? 나머지 돈은 그렇지. 국방 헌금 내야지. 야 비행기 사야 된다니까. 총알 만들어야 된다고. 빨리 국방 헌금 내란 말이야. 그래서 절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절약을 강조하면서 자 몸빼를 자 착용을 강요했었던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자 어떤 겁니까? 통치 방식을 본 거죠. 그죠? 통치 방식을.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경제 수탈. 물론 이제 여기 30년대의 경제 수탈은 자 일부 자 이미 통치 방식에서 이야기됐어요. 자 그러면 10년대, 20년대, 30년대에서 시험에 나오는 경제 수탈과 관련된 테마들을 말씀을 드리면 10년대 여러분들 딱 두 개만 기억할게요. 딱 두 개만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회사령을 기억할게요. 그럼 회사령은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뭔 소리야? 자, 민족의 기업들이 민족 기업 설립을 자, 억압하는 이런 정책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알았어. 뭐 회사 만들어. 라고 허가해줘야만 결국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였었어. 그럼 총독이 허가해줄까 안 해줄까? 당근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회사령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민족 기업의 설립을 억압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대에는 회사령이라는 거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쌤 이거 말고요. 많던데요. 외울 필요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옆집을 식민지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옆집을 식민지배 할 거야. 그럼 그 집에 갔을 때 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즉 인구를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지, 자, 자동차는 몇 개가 있고, 소파는 뭐가 있고, 식탁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은 몇 개가 있고, TV는 몇 대가 있고, 컴퓨터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파악을 해놔야만 그거를 착취해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본이 우리 조선의 땅을 식민 지배하는 과정에서 야, 한반도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법령들을 여기서 다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 수산물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 자, 어업령. 지하 자원은 뭐가 있지? 구리도 있고, 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캐면 안 된다, 이제. 광업령. 됐죠? 뭐나? 나무는 이런 나무들이 있네. 이거는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고, 자, 이건 필요한 나무고, 야,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됐죠? 산림령. 그러니까, 어업령, 자, 광업령, 산림령, 자, 일단 각종 자원과 관련된 모든 법령들은 언제 나와야 된다고요? 10년대 뭐 하자마자, 식민 지배하자마자. 됐죠? 그러면 기억할 거는 여기서 자, 잡다한 법령들 다 공부하지 말고, 다 외우지 말고, 요거 하나만 일단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그럼 또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토지조사령이라는 법령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토지조사령, 이거는 자, 무슨 조사 사업을 위한 거냐면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한 건데,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한 건데, 쌤이요 앞에서 사실은 살짝 이야기했어요. 살짝 얘기했는데 뭘 이야기했었냐면, 명분이 뭐였냐면, 명분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명분이었었어요. 근데 실제 목적은 자, 여기에서 지세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자, 뭐 하는 게 진짜 목적이다? 약탈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자, 광무개혁 떠올려보세요. 광무개혁에서 식산흥업 정책을 펼쳤죠. 자, 그 식산흥업 정책의 한 일환 근대화 운동인데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양전사업이라는 걸 했죠. 토지를 측량한다. 그래서 지게를 발급했다. 기억나요? 그래서 모든 땅에다가 뭘 매기려고 했었어요? 넘버링, 번호를 매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게 발급 과정에 강원도 완료, 충청도 완료. 그런데 무슨 전쟁이 빵 터지면서, 러일 전쟁이 빵 터지면서 자, 결국은 여기 있는 양전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즉 광무개혁 자체가 중단됐죠. 그러면 광무개혁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지게를 다 발급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일본이 딱 국권 피탈을 시킨 이후에 뭐라고요? 야, 니네는 왜 땅에 번호가 없니?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지. 근데의 모든 국가들은 말이야, 땅에 번호가 있다니까? 이런 거죠. 됐죠? 땅에 번호가 있어. 자, 그러니까 자, 뭐 하겠다? 네, 여기에 있는 너희들의 땅에 자, 번호를 매겨주겠다. 그래서 자, 일본에게 좀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모습에서도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잖아. 일본 고마운 나라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일부, 아주 극소수. 그분들이 자, 우리를 일본이 근대화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바로 요거거든요. 근대적 토지소유권 일본이 어쨌든 확립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마운 나라 아니야?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자, 남학생이 하나 있었고 여기 여자애가 있었어요. 둘이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자, 교과서로만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 애들이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야, 손 잡는 방법, 키스하는 방법, 자, 사랑을 나누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랑이 싹 트고 드디어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자, 내일쯤에는 자, 이제 달콤한 키스를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자, 러일 전쟁이 빵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키스를 못했네? 키스를 못했어.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해서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었어. 그랬더니 자, 여기 있는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일본이라는 애들이 와서 여기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된 거예요? 강제로 키스하고 강간하고 자, 어떻게 돼요? 성노예로 삼다가 자, 36년 뒤에 자, 결국 어떻게 돼요? 얘가 원자폭탄을 맞고 자,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 돌아와서 자, 아이고 힘들었지? 자, 우리 이제 다시금 힘내서 자, 나라를 한번 이끌어 가볼까? 발전시킬까?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얘가 이 남자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야, 고맙지. 니네 키스도 못 해봤잖아. 니네 땅에 번호 없었잖아. 근데 내가 땅에 번호 만들어줬어. 니네 키스도 못 했는데 내가 이 여자한테 키스하는 방법 알려줬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키스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논리를 예상한 거고 똑같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무슨 개혁이었어? 광무 개혁에서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그들이 어쨌든 자 여기에 있는 힘으로 나라를 뺏고 자 여기에 있는 이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줬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됐죠? 어쨌든 자 이게 명분이고요. 실제 목적은 이거라는 겁니다. 지세를 확보하고 토지를 약탈하는 게 자 실질적인 자 목적이었었다더라. 이때요. 기한부 신고제예요. 기한부 신고제. 그러면 기한을 정해놓고요. 자, 그게 당신 땅이에요? 이게 당신 땅이에요? 그러면 몇 월 몇 월 며칠까지 자 신고하세요. 라고 기한부 신고제. 그런데 미신고지가 많았답니다. 왜 많았냐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어쩔 건데. 내 땅인데.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게 내 땅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할 건데? 일어났던 반일 감정으로 버티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여기에 있는 국가 소유의 국공유지 있잖아요. 왕실이나 이 소유의 땅들 이런 국공유지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신고지라든지 아니면 국공유지 이것들은 자 누가 토지를 약탈한다? 네 여기 있는 조선 총독부가 자 총독부가 자 토지를 약탈합니다. 그러면 총독부가 토지를 약탈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넘기냐면요. 누구한테 넘기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자 주식회사 얘한테 싼 값에 넘겨버려요. 그러면 총독부가 약탈했어요. 총독부가 약탈했는데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부동산 회사거든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90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일본이 이 회사를 왜 정책적으로 만들었냐면 일본인들을 한반도에 자 이렇게 정착시켜야만 완전하게 한반도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일본인 지주들을 한반도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자 부동산을 자 매매를 이렇게 중개해주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 이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거든요. 줄여서 우리가 동척이라 할게요. 동척. 자 그때 그 동척은 1908년에 이미 있었는데 국권 피탈 이후에 총독부가 토지를 대규모로 약탈을 해서 그 약탈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싼 값에 넘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자, 뭐 한다고요? 네. 일본인 자, 지주들을 자, 모집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지주를 모집해서 자, 일본인들이 국내에 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광고를 보면 당신도 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반도로 가십시오. 조선반도에 오시면은 싼 값에 당신도 이제 지주로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하면서 이제 모집을 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토지 조사 사업에서 우리 농민들은요. 그렇죠. 토지를 약탈당하고 자,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0년대 경제수탈은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자, 기억을 해 두십시오. 20년대로 갑니다. 20년대로 가게 되면은 이 회사령이라는 게 자, 문화통치 때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그럼 회사령이 폐지되면 뭐로 바뀐 거예요, 이제?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 딱 하면요. 나 회사 만들었어요. 라고 신고하는 거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민족기업이 자, 민족기업이 일부 증가가 됩니다. 그럼 민족기업이 증가가 됐을 때 평양의 메리아스 공장, 어디요? 평양의 자, 메리아스 공장, 고모신 공장, 이딴 것들도 만들어지고 경성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경성방식 주식회사 이런 것도 만들어져요. 어쨌든 우리 민족기업의 설립이 일부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령을 폐지한 진짜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령을 폐지한 진짜 목적은 자 앞에서 우리가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 한반도의 최고 통수권자가 총독이었었잖아. 근데 이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뭐라고요? 입법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일본 의회 있잖아요. 원래 법을 만드는 게 의회잖아. 그 일본 의회의 간섭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법이 아니라 총독이 독자적으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와우, 막강한 지위에 있었던 거죠. 그때 회사령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회사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 땅에서 회사를 만들고자 한다라면 회사를 경영하고자 한다라면 나 총독의 허가를 받으시오. 이거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 여기에 있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그 일본이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산업이 어떻게 돼요? 정체된 거예요. 1차 대전에서 엄청나게 전쟁 물자 같은 거를 이제 공급하면서 또 일본의 대기업들이 급성장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옛날 맞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대기업들의 시장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반도로 들어와라 이러고 싶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반도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거든. 총독 허가를 받아라. 그럼 일본 기업들한테 허가해주고 여기 있는 조선인들 기업들한테는 허가를 안 해주면 당연히 우리가 뭐 장난해? 더군다나 지금 문화통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걸 하기 위해서 결국 뭘 없앤 거라고요? 회사령.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일본 대기업의 자, 국내 진출을 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회사력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민족 기업들도 만들어진 건 맞죠. 근데 문제는 얘들은 이미 대기업 상태고 우리는 걸음마 단계거든요. 뭐예요 이거? 고무신 공장, 메리아스 공장 이딴 것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 대기업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 그래서 자 이때 바로 이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무슨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죠. 조만식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요. 물산 장려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평양.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물건을 우리가 사서 써주자라는 운동이 자 벌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회사령은 폐지됐다. 두 번째. 여기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무슨 증식 계획이?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나올 건데 이 산미 증식 계획은요. 1920년부터 1934년까지 15년간 그러면은 20년대 이러시면 되겠네요. 자, 보십시오. 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10년대에는 뭘 뺏었다고요? 땅을 뺐습니다. 자, 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 뭘 받는다고요? 쌀을 뺐습니다. 왜냐면 1차 대전에 10년대 요 1차 대전에서 일본이 한 단계 산업이 고도화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촌 향도 현상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농촌의 어떤 생산량이 조금 일본 얘기하는 거야. 줄어들어요. 그리고 1918년도에는 엄청난 자연재해,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막 일본 내에서 자 폭동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면서 혼란이 나타났거든요. 안 되겠다. 일본에 부족한 이 쌀을 안정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져가자. 대신 한반도에 쌀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쌀 생산량을 늘리자.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쌀의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거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자 쌀을 증식하기 위해서 자 뭐 하게 되냐면 밭을 자 뭐로 개량해라? 밭을 논으로 자 뭐 한다고요? 개량합니다. 밭을 논으로 개량해라 라고 강요했고 또 뭐를 설치했냐면 수리조합을 설치합니다. 수리조합을 자 설립한다. 여러분 이 논이라는 게 벼농사잖아요. 벼농사인데 이 벼농사 할 때는 밑바닥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리조합 물을 거기까지 끌어다 줘야만 물이 있어야만 벼가 자랄 거 아니야. 그죠? 수리조합 같은 걸 또 만들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강요합니다. 금비 사용. 금비가 뭔데요? 금비는 머니를 주고 쓰는 비료 이런 뜻입니다. 화학 비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연의 뭐 퇴비나 이런 것보다는 화학 비료가 당장의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자,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죠. 그래서 금비 즉 화학 비료의 사용을 강요하는 거죠. 그럼 일본의 화학 비료 생산 공장은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럼 또 걔들 또 경제가 또 순환이 되죠. 수리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증산이 돼요. 증산이 되는데 자기들이 원했던 목표량은 미달됩니다. 분명히 10년대에 비해서는 쌀의 생산량이 늘어난 건 맞아요. 늘어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했던 목표량을 채우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목표량이 미달됐으면 미달된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양만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탈량은 목표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의 값에 자 국내에 쌀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국내에 쌀이 자 부족해졌다. 그럼 우리는요. 그렇죠.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다가 야 니네 이런 거 먹어 라고 이제 충당해 주는 거죠. 어쨌든 쌀 부족. 두 번째 이 과정에 수리조합비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수리조합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회비도 내야 돼요. 회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자 논이 밭을 논으로 바꾸려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바꿨는데 거기서 자 예를 들어서 쌀이 딱 2가마가 나오는 아주 코딱지만한 면적이야. 쌀이 2가마뿐이 안 나와. 그런데 수리조합비가 3가마야.
예를 들어서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그 땅에서 농사 지면 바본 거죠. 아니, 내가 아무리 농사 지어봤자 2가마인데 수리조합비가 3가마면 그 땅에서 농사 지는 건 그건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안 할란다, 씨. 라고 그 논을 갖다 뭐 해버립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시장에 그런 코딱지만한 짜투리의 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수리조합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 농사 안 질란다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돈 많은 여유자들의 입장에서, 즉 지주들의 입장에선, 여기서 말하는 지주는 일본인 지주일 수도 있고 조선인 지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뭐지? 이게 매물이 많이 나왔어 라고 이제 그걸 다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또 자, 농민들의 몰락, 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농민의 몰락.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산미 정식 계획이 20년부터 언제까지요? 요때까지네요. 34년까지네요. 그죠? 그런데 30년대 초반에, 지웠네. 자, 3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 여기 무슨 정책이 있었습니까? 남면 북양 정책이 있었죠. 그럼 자, 보세요. 산미 정식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죠.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뭐라고 일본이, 야, 목화 심으라고, 양 키우라고 농산물에 대한 자, 생산을 강요하죠. 그러면 20년대부터 30년대, 자, 여기가 문제인데, 30년대 딱 떨어졌을 때 30년대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뭐까지? 그렇죠. 이것까지. 무슨 북양정책? 남면 북양정책. 이것까지 딱 맞물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30년대 초반에는 산미 정식 개혁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불만이 계속 누적돼 왔는데 그 불만에다가 갑자기 뭐까지? 남면 북양정책까지. 와우. 불났어요. 불났는데 여기다 뭐요? 기름까지 부어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소작쟁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소작쟁이가 벌어지게 돼요. 자, 20년대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기 때문에 소작료를 인하해달라는 게 20년대에 있었는데 30년대로 딱 전환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생존권을 위한 소작쟁이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꺼져라. 야, 니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어떡하지? 이 불만 세력들을. 그래서 여기 있는 소작쟁이가 본격화될 때 이 소작쟁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 소작쟁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자,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건 1932년부터 1940년 뭐 요때까지인데, 농촌진흥운동은 일본이 한 겁니다. 일본이 한 건데 소위 우리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야, 지금 니네들이 네가 지금 못 사는 이유는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 네가 게으르니까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돈을 빌려? 그러니까 그런 사채를 갖다 쓰니까 그 이자가 부담되니까 또 계속 악순환되는 거 아니야. 네가 게으르고 그다음에 돈 빌려 쓰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빌린 돈 더 이상 빌리지 마. 알았지? 그리고 빨리 갚아.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자를 절약하라고, 좀 아껴 쓰라고. 뭐 백이민족? 백이민족이라고 뭐 하얀색 옷 입고 다니고 좋아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데. 야, 생각해봐. 하얀색 옷 입으면 그날 저녁에 더러워지니까 또 세탁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들어? 세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을 입으라고. 색깔 있는 옷. 색의 착용. 야, 그러니까 검은색 옷 입으라고. 그럼 먼지 좀 지저분한 거 묻어도 한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색깔 있는 옷을 착용해라. 이런 것까지 강요했었던.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어떤 구조적 책임을 이 농민 개개인들의 어떤 게으름, 이걸로 이제 전가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소작쟁이를 무마시켰던. 이게 바로 농촌진흥운동. 자, 어쨌든 30년대에 넘어가면 이 3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중일전쟁 이후에 자, 국가 총동원령.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총. 그러면 뭡니까? 올이죠. 그죠? 올. 다시 가볼까요? 10년대 못 뺐었어요.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뺏었죠. 됐죠? 땅 뺏었죠? 자, 20년대에 산미증식계획으로 뭘 뺏었어요? 쌀 뺏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으로 와서 자, 여기 있는 국가총동원령. 그렇지. 올. 모든 걸 뺏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시기별 경제 수탈도 여러분들이 자, 연결지어서 자,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대부분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볼까요? 20년대 보면 20년대에 관세 철폐라는 게 있을 거예요. 관세 철폐. 이 관세라는 게 여러분들 자, 무역을 할 때 부과하는 거고 그때 우리 조선 땅의 식민지의
어떤 일본 기업들이 들어올 때 관세를 낸 거거든요. 그 관세를 지금 부과하는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물건을 사서 써주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운동을 했을 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을 다시 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 한반도 쪽으로 물건이 일본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를 없애버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기업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됐죠? 자, 관세 철폐. 그 다음에 신은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신은행령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은행령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령이라는 법령이 1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한반도의 조선 땅에다가 은행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본 자금이 몇천억, 이 정도는 있어야만 은행을 만들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더 강화시킨 겁니다. 왜냐면 기업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20년대에 회사령이라는 게 폐지되면서 우리 민족기업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이 민족기업들한테 만약에 민족은행이 우리 민족의 은행이 이렇게 대거 등장해 있다라면 계속 자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민족기업은 계속 성장하죠. 일본의 입장에서 이 민족기업 성장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행령을 통해서 이 은행 설립 자체를 까다롭게 한 겁니다. 까다롭게. 됐죠? 다시. 그래서 관세 철폐라든지 신은행령 그거는 참고로 자,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 자, 그리고 그 시기 동안의 경제 수탈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저항, 민족운동, 자, 이 부분을 10년대, 자, 20년대 이렇게 좀 구분 지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